안녕하세요. 와리규 공부 7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개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깊이가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내용,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공부하는 학생분들 자세히 잘 보시고 세상을 오래 산 사람으로서 자동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오랜 시간 해본 경험자로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교수님과 명장님과 기능사님이 이 와류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엔지니어가 검토한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는 자기 분야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 비전문가가 한번 자극적인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문가인 엔지니어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비전문가가 주장하는 내용을 옹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동차 분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팬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다루기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엔지니어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소개를 드리자면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입니다. 인사말을 보면 국내외 자동차 산업연구 및 정책연구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튜닝 분야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협회장님,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이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ESG위원회 자동차 내연기관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명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좌측을 보시면 성킴모터스에서 박병일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을 ESG 자동차 내연기관 분야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신 분은 대한민국 ESG위원회 위원장 손명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대한명인 제20-60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성킴모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자동차 외형복원 차체 수리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보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보수 도장 기능사,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한국 튜닝산업협회 자문위원, 튜닝산업협회의 협회장님은 김필수 교수님입니다. 한국전기차협회 자문위원, 협회장은 김필수 교수님입니다. 대한민국 ESG위원회 자문위원, 자문위원장은 박병일 명장님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성킴자동차연구소 구독자가 상당히 많죠. 자, 여기에 유튜브 자동차 연료 절감기 채널 혹시 시청해 보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킴자동차연구소에서는 본인 제품은 좋다, 남은 제품은 안 좋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분은 누굴까요?
자동차 업계에 계신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궁금하군요. 이렇게 답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답글에 또 답글을 쓰신 분, 댓글을 다시는 거죠. 김종식을 이야기하시는군요. 집요한 환자일 뿐입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해서 본인이 잘 될 줄 아는 와류기에 대해 아는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몇십 년째 그 세계에서 맴도는 어설픈 사람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시면 정비기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킴 자동차 연구소 채널에서 댓글 100개 이상 하트 57개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기 댓글 작성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홍보 이렇게 하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 아닙니다. 사람들요. 댓글에 대댓글 작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기술사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아이디를 몇 개씩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서 의심은 가지만 그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비기술사라는 직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분야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분야 자격증을 보면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기사, 차량 기술사, 자동차 정비 기능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동차 분야 자격증이라고 해서 같은 굴레가 아닙니다.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대댓글을 다신 분은 정비기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도 아니고 정비기술사, 차량기술사도 아니고 정비기술사.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사람이 저렇게 쓴다는 거죠. 자, 환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동차 연료절감기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이력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세요. 어설픈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자동차 업계에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자동차 밥을 조금 먹었구나, 공돌이구나, 그런데 개발은 조금 하는구나. 뭐 자동차 쪽에 연구개발 안 하시는 분 없겠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몰라도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경험에 의한 지식을 가지고 또 현장의 경험에 의한 지혜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검토 내용은 기능사가 어르렁 터보를 판매를 하고 교수님과 명장님이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댓글 테러 수준입니다. 지식이나 있는 사람이 댓글을 달면 기술적으로 답변을 해주죠. 그런데 교수님과 명장님이 인정했으니까 인정해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학도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해서 나이스 엔진원에서 출력 시험 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렁 터보 출력 향상률 근거 자료, 이것을 보겠습니다. 나이스 엔진원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출력 향상 부분입니다. 출력 향상 부분을 보면 출력 향상률 26.15%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업체 어르렁 터보입니다. 이것은 명장본색에서 진행한 와류기 검정 결과입니다. 순정 대비해서 출력이 마이너스 10.8%입니다.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와 자동차 출고 시 재원에 표시된 출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스 인증원에서 발행한 출력 향상률은 26.15%입니다. 이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한번 봅시다. 분명히 교수님과 명장님은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원한다고 됐습니다. 해서 막연하게 남이 맞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씩 검토해서 진실 여부를 아시라는 거예요. 자, 시험 성적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와류기 출력 측정 시험 출력 향상률 26.15%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와류기 장착 전 속도 2000rpm에서 시속 65km가 간다. 와류기 장착 후 속도 2000rpm에서 82km를 간다. 그래서 출력 향상률은 82 빼기 65 나누기 65 해서 100분율로 했을 때 26.15%다. 세상에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출력 향상률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력 향상률 저 숫자만 가지고 26.15% 출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그냥 26.15%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자세하게 한 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5%는 속임수입니다. 수동 차량으로 했다면 완벽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수동 차량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토 차량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립이 됩니다. 자, 이 테스트 순서를 보면 시험용 차량을 준비한다. 2000rpm 상태로 10초 이상 주행한다. 이때 속도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어르렁 터보를 장착 후 300km 주행해서 차량을 학습시킨다. 그 다음에 2000rpm 상태로 10초 이상 주행한다. 이때 속도를 기록한다. 출력 향상률은 장착 후 속도 빼기 장착 전 속도 나누기 장착 전 속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2000rpm을 똑같이 맞춘다면 수동 차량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수동 차량으로 하면 무조건 빵프로 나옵니다. 왜? 변속비가 같고 기어 톱니바퀴로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기어 이빨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0%입니다. 그런데 오토 차량 어떨까요? 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거죠. 그러면 변속이 처음에는 변속이 안 됐다가 그 다음에 300km를 타고 나서 왔을 때 10초 조금 지날 때까지 변속만 안 되면 그 기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럼 변속 되냐 안 되냐 차이겠죠. 그래서 그 변속 단수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RPM의 속도 변화량이 26.15%입니다. 해서 이 부분이 과연 변속비 차이냐 아니냐 또 실험을 했습니다. 자, 고단 변속 되면 출력 향상이 되고 저단 변속이 되면 출력 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 차량은 포트 2003년식입니다. 2000rpm에서 속도 52km로 갔을 때 2000rpm에서 속도 70km로 갔을 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rpm인데도 변속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수동 차량 2000rpm에 똑같이 변속비를 적용했을 때 출력 향상률 34.62% 나옵니다. 그러면 수동 차량으로 2000rpm에 70km 간다. 변속이 된 상태다 하면
출력 향상률이 제로입니다. 52km 간다 이래도 제로입니다. 당연히 속도 변화, 변속비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다른 차량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8단 변속기 2000rpm 단수에 따른 속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변속비 5단에서 70km 나오고 변속비 6단에서 87km 나옵니다. 이때 출력 향상률은 24.29%입니다. 자, 변속비 6단에서 변속비 7단, 변속비 6단은 87km, 변속비 7단은 108km 나옵니다. 해서 출력 향상률 24.14%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변속비 5단과 7단 이렇게 해보면 5단에서는 70km, 7단에서는 108km 해서 출력 향상률은 54.29%가 나옵니다. 똑 떨어지죠? 자, 교수님과 명장님이 몰랐을까요? 자동차 정비사라고 하는 사람이 몰랐을까요? 자, 학생들은 이런 부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 응원한다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토 안 했다면 엔지니어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르렁 터보 출력 향상률 효과 있다고 홍보하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가감없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출력 향상률 26.15%입니다. 나이스 인정원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향상률 0.69%, 와류기 효과 검정 실험 실시간 결과 대공개 명장 본색에서 했습니다. 판단착오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명히 출력 향상률 2개 중에 1개는 엉터리죠. 그러면 나이스 인정원에서 한 것이 엉터리라는 거 딱 찍힙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하고 있을까요? 나이스 인정원이 잘못한 거죠. 전문 인력들이 없다는 거죠. 나이스 인정원은 공익기관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학도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허접한 성적서를 발행해준다. 그리고 그 성적서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를 기망한다.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 명장 본색에서 와류기 효과 검정 실험 실시간 결과 대공개에서 출력 향상률 0.695%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또 살펴보죠. 세상에 믿을 놈 참 없습니다. 나이스 인정원에서 주행 출력 26.15% 이 부분 가지고 홍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행연비 19.7%, 주행출력 26.15% 그냥 그 숫자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장 본색에서 실험한 결과는 0.69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0.695% 누가 했을까요? 마력 공장에서 했겠죠. 다이나모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력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분은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0.695%가 나왔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느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15%도 못 믿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0.695%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마력공장 대표자님께서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왜? 내가 직접 실험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재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검을 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력공장 사장님은 꼭 확인하시고 재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명장님과 마력공장 사장님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A 업체는 어르릉입니다.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B사, C사, D사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출력, 평균 출력, 토크, 평균 토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출력 향상률, 평균 출력 향상률, 토크 향상률, 평균 토크 향상률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출력은 어르릉에서 0.695%입니다. 평균 출력은 1.521%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마이너스 2.484%입니다. 평균 토크는 1.092%입니다. 검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 출력에서 최고 출력을 뺍니다. 그러면 0.826%입니다. 그리고 토크도 평균 토크에서 최고 토크를 뺍니다. 그러면 3.576%입니다. 다 양의 숫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사 출력 마이너스 5.797%, 토크 마이너스 6.796%, C사 마이너스 4.796%, 토크 마이너스 2.343%, D사 마이너스 5.612%, 마이너스 0.813%, E사 마이너스 4.496%, 토크 마이너스 3.10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보시면 어르릉 터보, 유니선더, 에코튜닝, 엔젤, 윙스, 트윈터보, 장원테크의 5개 업체 보면 어떻습니까? 4개 업체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요, 어르릉 터보 업체의 와류기는 헛개에 몇 개 붙이고 배기관에 몇 개 붙입니다. 그러면요, 출력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회전수가 높을 때 최고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착 전, 장착 후 비교를 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해서 이런 부분 그냥 공학도로서 보면 데이터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재검을 해보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비 시험 성적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이스 인정원에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나 교수님이 이런 것 하나 못 밝히고 장단을 맞췄을까요? 연료절감기 연비 측정 시험 연비 향상률 19.7%입니다. 나이스 인정원에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종요, 포트입니다. 포트가 이렇게 연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와류기 장착 전에 5.1245입니다. 와류기 장착 후에 6.133mm입니다. 그래서 연비 향상률 19.68%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절감된다고요? 믿어줘야 될까요? 바보들은 믿을까요? 그냥 숫자만 본다는 거예요. 연비 향상률이 나오기 전 단계의 실험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안 본다. 그래서 결과치만 보고 19.68%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보시면 말이 안 놉니다. 그런데 교수님이나 명장님 정도 되시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파를 안 했다, 확인을 못했다, 이것은 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응원한다고 추천을 할 정도 되면 이런 내용은 검토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터 연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복합연비 있죠. 현대 포터2 8.6에서 9.5, 2.5 디젤 슈퍼캡 8.8에서 9.5, 2.5 디젤 슈퍼캡 사륜 9, 더블캡 8.7에서 9.3, 더블캡 사륜 8.6, 일반캡 8.8에서 9.5, 사륜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릉 와류기 장착 전 장착 후
어떻게 운전해야 연비가 5.124가 나오고 6.133이 나오는지 이해하실 분 거의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가 포트 2를 가지고 연비를 측정했는데 도심에서는 8.2에서 9.2 연비가 나오고 고속에서는 9.1 내지 10km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운전자 연비를 뽑아보면 트림상의 연비는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연비가 12.8km가 나왔습니다. 운행거리는 101.7k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8km, 12km, 13km 이래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5.124에서 6.133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연비 향상 19.7%라는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비 한번 다시 공인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자료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테스트를 했죠. 이 내용, 자, 제4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배 에코드라이브 챔피언십 대회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자는 승용차 24명, 화물차 23명이 했습니다. 차종 현대 2013년식 소나타 오토, 기아 2012년식 봉고 3,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주변 11km를 주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 주행입니다. 봉고니까 포트하고 같은 종입니다. 옆에 사진에 보시면 포트나 봉고나 구분합니까? 같아요. 그래서 화물차 부분 수상자 검상, 언상, 동상입니다. 연비 얼마나 나왔을까요? 연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봉고와 대비해서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것이니까 공공기관에서 입증한 자료입니다. 나이스 인증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장 분석에서 테스트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공인기관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변 약 11km를 운행했습니다. 11km를 운행했는데 화물차 부분 보겠습니다. 연비 15.814가 최고 연비입니다. 1등은 15.814예요. 해당 차량 와류기 장착 안 됐습니다. 연료 들어간 게 일절 장착 안 됐습니다. 순수하게 연비 운전입니다. 자, 와류기를 장착하고 5.124, 6.133 거기에 비해서 15.814면 대단한 연비죠. 자, 이분요 연비 운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등 하신 분, 3등 하신 분보다 차이가 또 나죠. 왜 차이 날까요? 연비 향상을 위해서 연비 운전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입니다. 몇 년 동안 연습을 하신 분이에요.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자, 그래서 화물차 부분 1등 15.814km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연비가 낮게 놓으신 분은 9.006. 일반인들 그냥 재미삼아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최하위는 그냥 카메라맨이나 이런 분들이 타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9km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약 11km 구간을 운행했는데 이 연비가 나왔다 이거예요. 나이스 인증원에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때 연비 그것과 너무 차이 나죠. 6km 같으면 2배 이상을 타야 됩니다. 그죠? 5km 같으면 3배를 타는 거예요.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납니다. 운전 습관에 따른 연비 차이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최하위 그보다 더 낮은 연비를 가지고 연비 향상
19.7%다. 아무 의미 없죠. 그 성적서 발행해주는 사람 참 부도덕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교수님과 명장님이 추천한다, 응원한다 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소비자들은요, 믿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팬덤을 형성해 버려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명장 분석에서 와류기 효과 검정 실험 실시간 결과 대공개에서 연비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해드릴게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명장 분석에서 연비 검토를 할 때 명장님, 교수님, 기술사님, 박사님들, 전문가 집단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명장님, 교수님, 기술사님, 박사님들 다 전문가 집단에 다 있었는데 왜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5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는 기준연비가 14km입니다. 3개 업체는 기준연비가 16km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나요? 동일한 차량 분명히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한 상태에서 기준연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연비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해당 차량들 기준연비 뽑을 때 누가 운전했습니까? 운전자가 중요하죠. 인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대 동력계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대 동력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운전자 습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포 연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공인연비 기준으로 해버리면 되니까요. 자, 14km대하고 16km대 이 차이만 하더라도 연비 차이가 14%가 나버립니다. 기준연비 자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애프터 연비 17.9, 17.1, 18.2, 17.8, 18.4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연비 개선율로 뽑아놨습니다. 연비 개선율로 뽑아놨는데 27.46%, 21.05%, 13.01%, 11.31%, 12.99% 이렇게 놓으면 어르렁 터보에서 어떻게 합니까? 1등 했다고 합니다. 1등 했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등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또 저 숫자만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 숫자가 나오는 과정,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업체 와류기를 테스트할 때 동일한 출발점에서 반환점을 거쳐서 주유소로 돌아온 거리입니다. 그런데 비포 연비를 측정할 때 운행거리가 297에서 3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298km, 297, 298, 296, 298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편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르렁 터보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편차를 봅시다. 왜 거리가 줄까요? 또 왜 거리가 넓까요? 2km 편차, 4km 편차, 2km 편차, 1km 편차가 나는데 편차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리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행거리를 298km로 통일을 시켰을 때 순위를 한번 봅시다. 순위를 보면 E사가 1등입니다. C사가 2등입니다. 어르렁 터보가 3등입니다. D사가 4등입니다. B사가 5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해당 차종 4세대 카니발 2.2 디젤입니다. 2020년 이후 차량 연료탱크 용량 71리터입니다. 연료탱크요.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캡같이 들어가 있죠. 저 안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주유할 때 차량이 조금만 기울더라도 차이가 확 나버린다는. 자, 한쪽 타이어에 주유할 때 바람을 조금 빼버리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기름 더 들어갑니다. 차량 기울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리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기울기 오차도 모르고 연비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겠죠. 교수님과 박사님과 명장님과 기술사님이 다 포함된 테스트였습니다. 기울기 오차도 모르고 주행 테스트를 했겠냐 이거죠. 해야 공정하게 테스트를 한다면 기울기 오차 없애야죠. 쉽게 생각해서 대형 차량 연료탱크 보통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300리터라고 칩시다. 연료탱크 가로 100cm, 세로 66.67cm, 높이 45cm 이렇게 하면 3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료탱크가 1cm만 기울면 주유량은 얼마나 차이 나느냐? 6.667리터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3cm 기울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20리터 차이 납니다. 사각통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료탱크 위에 카니발 2.2 디젤같이 윗부분에 저렇게 바가지같이 덮어져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연료량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차량 기울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를 아시면 이 정도는 알고 테스트해야죠. 그래서 298km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유량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연비는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운전 습관이 들어간 것을 배제하는 조건 못 해낸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테스트 하시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연료 탱크의 온도, 이 차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테스트하면 연료 절감기 테스트 하시는 분들 다들 장착 전에 한 바퀴 돌고 오고 장착 후에 한 바퀴 돌고 오고 요즘 잘합니다. 장착 전에는요 엔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300km 정도 한 바퀴 돌고 나면 엔진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탈 때는 당연히 연비가 잘 나옵니다. 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엔진 상태가 좋기 때문이에요. 연비가 잘 나옵니다. 또 두 번째, 해당 운전자가 해당 길을 익숙하게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연비 운전을 합니다. 도로를 예측하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학습을 합니다. 엔진이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자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료탱크의 온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온도가 1도 변할 때 경유입니다. 0.0009리터가 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경유 50리터가 20도 상승을 하게 되면 0.9리터 오차가 발생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변별력이 있습니까? 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결과를 공개를 했다. 자, 운전 습관 연비를 배제하지 못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료절감기를 개발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공인연비 테스트 룰에 따라서 합니다. 다이나모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대 동력계에 올려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비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항온 항습 조건에서 합니다. 그리고 몇 번 테스트 해가지고 최상위값 최하위값 빼고 중간값을 평균값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분야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응원한다, 추천한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환자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은 한 30년 연비 쪽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연료 절감기 많이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비전문가가 한번 자극적인 선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서 자기 분야가 아니면 말을 아끼시고 또 함부로 추천한다, 응원한다 이런 말은 자제하시면 피해자를 한 분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